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저에게 해주는 말 같이 들렸고요. 저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제목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 제목이 참 좋고 제가 또 좋아하는 유인경 그분이 쓰신 책이라 궁금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이없던 그 조언을 곰곰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군요. 저자 유인경, 출판사 애플북스. 글 쓰고 말하는 사람 198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다. 2015년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한 여기자가 되었다. 퇴직 후에도 KBS, 아침마당, 명견만리, MBN, 속풀이쇼 동치미, 뉴스파이터 등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 강의 활동을 하며 만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꼽는다. 프롤로그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는 지능이 뛰어나거나 판단력이 탁월하진 않지만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엄마가 돌아가신 해가 몇 년도인지, 지금 사는 집에 언제 이사 왔는지, 그때 나를 은근히 괴롭히던 사람 이름 등 가물가물 모호한 부분이 많은 시기, 바로 나의 중년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중년의 위기나 갱년기를 전혀 겪지 않았어요. 우울하거나 침참한 적도 없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증세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둔감한 성격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당시 너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년이나 갱년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차근차근 더듬어 보니 나의 30대 중반부터 40대는 전쟁터였다. 사업이 망한 남편, 치매에 걸린 엄마, 당신 어렸던 딸아이를 책임져야 했고 신문기자란 본업 외에도 방송 출연이나 집필 등으로 수면 시간이 늘 부족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곤했지만 직장이건 가정이건 내 일을 대신해 줄 이도 없었다. 급성 천식, 쓸개, 제거 수술 등 난치병이 차례로 찾아왔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니 내 삶의 목적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학습지를 풀듯 살아냈다. 당시엔 나 자신에 대한 애틋한 연민조차 사치였다. 너무나 바쁘게 보내셨군요. 나이 들수록 내게 유안과 희망을 주는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란 시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하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는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엔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우린 누구나 더욱 울창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스스로 쓰러지지 않는다면. 프롤로그 1장 나에게 가장 잘해주기 2장 건강한 거리두기와 혼자서도 행복하기 3장 현실을 부정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기 4장 가족 돌봄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5장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연습 6장 명랑한 노년의 조건들.
일장 나에게 가장 잘해주기. 정말 중년이 되면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시기, 남편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만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의 메인 코스는 우리 자신이니까요. 남편은 디저트일 뿐이고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친정에서도 막내딸이었지만 함께 살다 엄마가 병에 걸렸기에 다른 형제에게도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치매 엄마를 모신다는 겉모습만으로 효녀로 과대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겨우 한두 시간 정도 엄마의 틀니를 닦고 기저귀를 갈아 씻겨드리고 가끔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인데도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엄마를 생각하다 보면 치매 초기에 전문병원에 입원시켜서 제대로 치료받고 비슷한 환자분들과 어울려 취미 활동이라도 했다면 병이 호전되었거나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편해지자고 엄마를 집에 붙잡아둔 게 아닌가? 그런 후회가 들어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왜 오빠들과 언니에게 당당히 간병비 분담을 요구하지 못했는지도 후회되고요. 생각보다 너무 착하신 분이군요.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지명씨가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를 시설에 보낸 불효녀 혹은 나쁜 며느리로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이라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남편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과 몸과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른 가족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짐인데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데리고 노는 연습. 사모님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남편 자식 다 있고 경제적 여유 등 부족한 게 없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의욕이 없어서 만사가 부질없게 여겨지고 삶에서 낙을 찾지 못하는 증세랍니다. 우울감은 마치 안개처럼 몸과 마음, 정신을 뿌옇게 뒤덮어 삶에 아무런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귀찮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은 나중에 종국에는 살아갈 희망조차 안 보이게 말이죠.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엄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엄마가 아닙니다. 내 인생만 중요하게 여기는 엄마도 아니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듯 자녀와 자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좋은 엄마이지 않을까요? 이제 마음 놓고 국내건 해외건 연수 잘 다녀오세요. 더 멋지게 성장해 돌아오길 바랍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6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도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 잘 씻지도 않아 노인 냄새가 나는 남편, 나와 취향이 너무 다르고 갈수록 꼰대가 되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남자랑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듭니다. 더구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산다는 각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이혼이건 졸혼이건 해야 하는 건가 아닌가 갈등하죠.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정의나 명분보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했을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우선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면부터 중산층의 경우 중년 이후의 이혼은 2명의 빈곤 노인을 만듭니다. 지금 30평 아파트에 산다면
재산 분할을 공평히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10평 정도의 집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자녀나 이웃, 사회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전에 왜 남편과의 삶이 그토록 지겹고 싫은지 그 이유를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남자와 매일 그날이 그날인 듯 살아야 할 삶에 숨이 막힌다면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줘보세요. 야무진 친구와 달리 나는 기계도 잘 다루지 못하고 손이 많이 가는 유형이라 노후에 도와줄 남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꼭 애정으로 묶여 해로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일하고 번 월급을 고스란히 아이들 사교육비에 쓰느라 변변한 구두 하나 못 사는 이들, 자녀의 학군 때문에 대치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 이제는 자기 집을 살 기회는커녕 빈곤 노인으로 추락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겠어요?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 미리부터 후회를 걱정할 이유도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왕 후회하게 될 거라면 덜 억울한 쪽으로 조금은 더 내 삶에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나는 하나뿐인 딸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아니었고 치매 환자인 엄마와 같이 사느라 남편의 안녕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유명 강사 최윤희 선생의 자살 소식에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가족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뒤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했고 가족에게도 충실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일요일에 좋아하는 영화 두세 편 몰아보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결국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졌고 고통이 극심해지자 세상에 안녕을 고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었는데 중년은 경기 도중에 갖는 하프타임 같아요. 전반전을 마치면 휘슬을 불고 잠시 쉬면서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배들이 나를 은근히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느낌이 들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칠 거예요. 그러나 상사의 구박이나 후배의 눈치 때문에 사표를 쓰진 말자고요. 직장인은 일할 권리만큼이나 버텨낼 권리도 있답니다. 잘 견뎌내는 것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은 내 행복, 내 성취감, 나의 알토란 같은 월급이 보장할 노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수시로 스트레스와 모멸, 좌절과 분노, 우울함이 동반되죠. 특히 후배들이 나를 은근히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느낌이 들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칠 거예요. 그러나 상사의 구박이나 후배의 눈치 때문에 사표를 쓰진 말자고요. 책을 쓰는 과정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방송이나 강의는 수입도 좋고 지명도도 높여주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왠지 보람이나 만족감보다는 공허함이 크거든요.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라 자기적이라는 의식이 들어서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내 생각과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거라 덜 부끄러운 느낌입니다. 책을 쓰기 위해 그동안 내 삶의 곳곳에 비축해 두었던 생각과 사건들, 다른 작가의 책이나 사람들에게서 받은 영감들을 꺼내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젊은 시절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로 승부를 봐야 해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가수로 성공할 확률은 드물죠. 압도적인 실력이나 매력을 인정받아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잉글리드 버그만은 말년에 인터뷰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냐는 질문에 후회는 전혀 없어요.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이 후회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꽃보다 열매랍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질투의 화신인지 몰랐어요. 배고픈 건 다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고 그토록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40대에 깨달았죠. 그건 내 성격 탓이 아니라 내가 40대여서 그랬어요.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거든요. 85세인 배우 김용옥 선생님께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내가 젊을 때 상궁이나 하인 역할을 해서 그래 그때 공주나 왕비 역할을 했던 친구들은 거의 죽거나 일찍 사라졌어 라고 하셨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다 옳은 걸까요? 사실 회사란 서로로 증명되는 곳인데 직원의 뜨거운 애사심을 회사가 어찌 알겠어요. 선배라고 무조건 존경할 이유도 비전이 안 보이는 직장을 무턱대고 계속 다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종족이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는 게 좋아요. 3장 현실을 부정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기. 언젠가 패션 감각이 탁월한 분께 옷 잘 입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웃저웃 옷 다양하게 입어봐서요. 망신도 당해보고 찬사도 받아보고 시간과 비용을 치른 덕분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인생의 모든 맛을 남편은 몰라도 남자친구는 강추해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관점에서 얘기해주는 존재는 소중하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직장 생활이나 세상을 보는 눈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양성 평등 시대이지만 여전히 직장과 사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이들은 주로 남성이거든요. 난 방송이나 글로 지겹게 남편용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공감력이 거의 없고 취향도 다르고 수시로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주지만 내가 아프면 응급실에 데려가고 구시렁거리면서도 수시로 결리는 어깨에 팥을 붙여주는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때론 중고품 시장에 내놓고 싶기도 하지만 남편 덕분에 인내심이 커진 것도 고맙답니다. 초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정말 다양한 남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원으로 만날 때 그들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정작 사석에서는 직위나 재력에 상관없이 그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이 나를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온갖 무용담이나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 심지어 바람피운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 낮춰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수상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이들도 많았답니다. 속으론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그때마다 대놓고 한심한 내 남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은 온갖 오해와 억울함을 안고 사는 시기 같아요. 노년은 변약하다, 아무 희망이 없다,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의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죠. 나이 들면 자기개발보다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중년에 이르러서야 몸에게 아부도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성인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병을 평생 같이 갈 친구로 여기면서 약 먹여줄 테니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달랜대요. 병이란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약도 먹이고 운동도 하면서요. 어쩌면 노년에 가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우정이 아닐까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고 배우자와는 눈빛조차 교환하기 싫을 때 친구들에게 받는 위로와 기쁨이 참 크답니다. 몇 년 전 김영석 교수가 들려준 말씀이 기억나요. 1920년생 동갑이자 철학교수 수필가랑 공통점을 갖고 있던 김태길, 안병우 교수와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80세 무렵에 안 교수가 우리 이제 죽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김태길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쌓은 정도 큰데 아니 그렇게 정을 더 쌓으면 죽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더 늙어갈 친구들한테서 들을 소식이라곤 부음밖에 없을 때 그 슬픔을 가늠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후 거의 만나지 않았답니다. 김태길 교수는 87세, 안병우 교수는 93세까지 천수를 누리셨고 김영석 교수는 102세로 살아계시지만 친구들을 추억하는 눈빛이 참 아련했어요. 노년의 사랑과 우정은 어떤 풍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사랑, 현재의 우정에 집중하세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격렬한 사랑의 전쟁을 치른 경험도 소중하지만 의자에 함께 앉아 저무는 해를 같이 보면 노을의 오묘한 빛깔을 감상하는 평화로운 삶에 더 감사합니다. 여자의 경우 과거엔 딸 노릇, 아내 노릇을 하다 엄마 노릇, 할머니 노릇으로 생을 마감했죠. 우리 엄마도 그랬답니다. 진짜 당당함은 어디서 올까요?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듭니다. 내 생각도 더 잘 표현하게 됐고 정신적으로 더 평온해졌어요. 중년에 내가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음식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뷔페 식당 같았다면 50 이후에 나는 단출한 한두 가지 메뉴로 승부하는 전문 식당 같아요. 딱 맞는 내 스타일, 내 입맛을 찾는 듯 망설임 없이 메뉴를 선택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이어지는 로맨스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존중하고 남들도 존중해주는 사람은 뿌리가 단단한 나무처럼 당당하고 누구나 그 아래에서 쉬어가고 싶은 여유를 선물합니다. 왜 중년일까요? 중년이 되어서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유연성이 생기고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의 상황보다 감수성, 즉 행복과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일이라도 금방 행복해지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훈련으로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집필과 강의로 바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90대 중반에도 현역인 패션 디자이너 노란호 선생은 자신의 장수 비결을 꾸준히 일하는 덕분이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영원히 남을 명작을 쓰겠다는 사명감보다 도박 등으로 진빚을 갚기 위해 소설을 썼어요. 화가 고우 역시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생활비 보내달라, 물감을 사야 한다 등 돈 이야기가 민망할 만큼 자주 나오고요. 세계적인 문학가나 예술원에 불타던 화가도 그러한데 평범한 이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돈은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노후 대책이고 자식이나 친구보다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사주는 통계학의 일종이라 다양한 분들의 사주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의 사주에는 재물이 별로 없더라고 합니다. 돈을 벌긴 하지만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일 자체에 더 큰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주에 금 혹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돈 생각이 가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산을 잘 키우고 통장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돈 걱정만 한다고 노후의 행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내일보다 내세가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노후에 대한 걱정과 공부 때문에 현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거나 남편에게 속물이란 비난을 받는다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선배 언니가 조언해주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는 이야기 같았고요. 지혜를 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